잠이 들면 우리의 감각은 외부 세계로부터 닫히게 된다. 따라서 이 감각들에 의존하는 정상적인 의식은 더 이상 자극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잠 속에서는 내적인 각성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꿈이다. 꿈에도 반드시 어떤 자극 원인이 있어야 하며 그 원인은 외부 세계가 차단된 이상 오직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꿈은 내면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 흔히 꿈을 자유로운 상상력의 활동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의 자유란 의식적인 의지나 의도적인 사고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꿈의 영상이 원인 없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인과율의 보편 법칙에 어긋난다.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꿈속의 표상들도 우리 몸의 상태와 심리적 기분에 의해 지탱된다. 따라서 꿈의 영상은 신체와 영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암시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우리의 상태와 꿈 사이에는 일정한 법칙적 연관이 있으며 특정한 내적 상태는 특정한 색채를 띤 꿈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꿈은 꿈꾸는 이의 내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건강이나 질병의 징후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를 의사들이 소홀히 다뤄왔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아마도 독자들 가운데서도 의사가 자신의 꿈에 대해 물어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증언에 따르면 의학의 초기 시대에는 달랐다. 그는 뛰어난 의사들은 꿈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했으며 특정한 병에는 특정한 꿈이 대응된다고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후에 보여주겠지만 꿈을 무시하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꿈은 비록 상징적으로 가려져 있더라도 종종 맥박이나 혀의 상태보다 더 세밀하고 신뢰할 만한 진단 수단이 될 수 있다. 의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는 바로 진단이다. 많은 오류가 병의 내적 원인을 외적 증상에서 추론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예컨대 나의 친척 가운데 한 젊은 신혼부인이 인도에서 영국 의사들에게 자궁암으로 오진받고 기국을 권유받았는데 기국 도중 그 암은 한 아이로 드러났으며 불행히도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다. 이런 극적인 사례는 드물지만 의학적 진단에서 오류가 많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반대로 진단이 정확히 내려지면 치료는 대부분 성공을 거둔다. 수술처럼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의술이 가장 큰 승리를 거둔다. 그렇다면 꿈이 우리의 내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 하나의 증상이라면 의사에게 가장 어려운 진단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사의 임무는 질병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데도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 드러날 결론은 다소 놀라울 수 있다. 즉, 꿈은 단순히 진단의 길잡이일 뿐만 아니라 치료의 단서도 제공하는 하나의 의사라는 것이다. 꿈은 신체 내부의 감각에서 비롯되며 이 감각이 꿈의 영상의 전반적 성격을 결정한다. 다른 원인은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내적 감각은 깨어있을 때에도 존재하지만 그때는 뇌가 외부 세계의 강렬한 인상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는다. 마치 태양빛이 별빛을 압도하여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낮의 의식적 감각은 이러한 내적 감각들을 밀어낸다. 그러나 태양이 지고 별빛이 다시 드러나듯 잠 속에서는 깨어있을 때 전혀 주목되지 않던 내적 감각들이 지각된다. 신경계는 뇌를 몸 전체와 연결해주기 때문에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자극도 뇌까지 전달된다. 잠 속에서 이 자극은 상응하는 꿈의 영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해서 꿈은 내적 상태의 증상이 되며 깨어있을 때는 거의 알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기에 더욱 가치가 있다. 낮 동안 의식에 도달하려면 감각이 상당히 강해야 하지만 잠 속에서는 훨씬 더 미세한 자극도 의식에 이른다. 따라서 꿈은 질병을 낮의 의식보다 더 일찍 알려준다. 이 때문에 증상적 꿈은 일종의 예언적 성격을 지니며 깨어있을 때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믿더라도 꿈은 이미 질병의 징후를 드러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음으로 병과 신체의 다른 상태들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따라서 잠 속에서 그것들이 더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꿈은 깨어있을 때의 증상보다 더 정밀한 진단수단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초기의 병적 과정을 드러낸다. 마운즐리도 꿈은 때때로 신체적 질환의 초기 단계에 대해 예언적 의미를 지닌다. 낮의 의식에서는 불분명한 불쾌감으로만 남지만 꿈속에서는 그것이 이미지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모든 질병에는 잠복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환자가 겉보기에 건강해 보인다. 의학적 진단도 그 어떤 증상도 발견하지 못한다. 이 증상들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오직 꿈의 영상으로만 나타난다. 게다가 꿈에는 과장의 성격이 있어 내적 감각을 마치 현미경처럼 확대해 보여준다. 예컨대 의사 갈레노스는 한 남자가 자신의 허벅지가 돌이 되었다는 꿈을 꾸었는데 며칠 뒤 실제로 마비가 찾아왔다고 전한다. 또 마카리오는 심한 인후통을 꿈꾸었으나 깨어난 뒤에는 아무렇지 않았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심각한 편도선염에 걸렸다. 프랑스의 정치가 테스트는 중풍이 자신을 덮쳤다는 꿈을 꾸었는데 3일 뒤 실제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는 이 꿈을 미신적인 해석에 기대는 이에게 이야기했다면 예언적 꿈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는 생리적 신호로 이해해야 한다. 만약 현명한 의사에게 이야기했다면 발병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꿈은 외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발에 온수병을 대면 불길 속을 걷는 꿈을 꾸고 담요가 젖혀져 발이 차가워지면 냇물을 건너는 꿈을 꾼다. 허비는 벽난로에서 연기가 난다는 꿈을 꾸었고 1시간 뒤 실제로 연기가 심하게 퍼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학자 시몬 숄치우스는 한 남자가 폴란드 복장을 한 사람이 돌을 가슴에 던졌다는 꿈을 꾸고 깨어보니 실제로 가슴에 검은 반점이 생겨 있었다고 기록했다. 또 다른 예로 의대생 프리드리히는 한 환자를 지켜보던 중 환자가 종기를 억지로 째는 꿈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깼는데 실제로 종기가 터져 있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꿈은 내적 감각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웅변가 아리스티데스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황소가 자신을 들이받아 무릎을 다치는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 보니 실제로 그 부위에 종기가 생겨 있었다. 아르놀드 드 빌라노바는 검은 고양이가 발을 물었다는 꿈을 꾸었는데 다음 날 같은 자리에 암성 종양이 나타났다. 콜라트 게스너는 뱀에 물리는 꿈을 꾸고 며칠 뒤 가슴에 흑사병 종기가 돋아 그로 인해 죽었다. 크라우스는 자신이 여러 차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치과 수술을 당하는 꿈이 심한 치통의 전조였고 호랑이나 독사에 물리는 꿈은 곧 종기가 돋을 피부 부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었다. 크라우스는 꿈속의 영상뿐 아니라 정신병자의 망상도 신체 내 생리적 과정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았으며 꿈과 광기의 근본적 친연성을 근거로 동일한 자극기관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모리는 한 정신병자가 자신이 여자가 되어 임신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하는데 그는 자신도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다고 말한다. 모리의 꿈의 원인이 장속 신경성 통증이었던 것처럼 그 정신병자도 같은 원인으로 환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아스몽에 따르면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극적인 환각이 질병의 전조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숙녀는 방에 들어갔다가 단검을 든 해골을 보고 놀랐는데 곧 그 자리의 옆구리에 염증이 발생했다. 이렇듯 꿈은 내적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깨어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신체 변화, 즉 병의 준비 과정을 상징적이고 종종 극적인 형태로 드러낸다. 특히 특정 질환에 대한 체질적 소인이 있을 경우 반복적으로 같은 성격의 꿈이 나타나기도 한다. 프랑스 의사 비레는 혈액 응고는 붉은색의 꿈으로, 림프 축적은 홍수의 꿈으로, 내부 염증은 사람들로 가득한 꿈으로, 발작적 흉통은 야생 고양이에 쫓기는 꿈으로, 고열성 두통은 황소가 달려오는 꿈으로 예시된다고 보고했다. 카루스 역시 환자들이 발작 전에 특정 상징적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경우를 기록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꿈의 진단적 가치는 현재의 증상뿐 아니라 잠재적 질환까지 미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때때로 이러한 꿈은 단순한 연상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
보네투스는 한 여성이 매번 자신의 병이 도래하기 며칠 전에 의사를 꿈꾸었는데 이는 초감각적 예지력이 아니라 수면 중 감수성이 높아진 탓에 막연한 불쾌감이 떠올라 의사라는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허비가 전한 또 다른 사례는 이렇다. 한 여행자가 나일강 상류를 탐험하다가 심한 안질에 걸렸는데 그것은 귀국 후에야 나았다. 10년이 지난 뒤 그는 놀랍게도 꿈에서 자주 그 여행의 풍경과 사건들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고 이것이 6주간 계속되다가 마침내 10년 전의 안질이 재발했다. 즉, 그 질환이 다시 시작되기 6주 전에 이미 꿈을 통해 전조가 드러났던 것이다. 정신병의 발병에 앞서 특정한 꿈들이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 예컨대 불안스럽고 억압적인 악몽들이 그것이다. 또한 회복된 뒤에도 꿈속에서 여전히 광기의 상태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다른 신체적 장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의 감각역치를 넘어 그 전후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병적 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신병 환자들의 지속적인 망상과 평행을 이룬다. 부르다은은 한 남자가 끊임없이 어떤 장군과 그 군대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전했는데 부검에서 그의 뇌 속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낭종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바로 꿈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 원인이었다. 또 다른 광인은 자신의 몸 안에 3마리 개구리의 형체가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3개의 굳어진 종양이 그 망상을 일으킨 원인이었다. 따라서 꿈이나 광기 속의 특정한 표상에서 고통의 위치와 성질을 추론할 수 있다. 에스키롤은 이유로 종종 광인들의 침상 곁에 머물며 그들이 잠든 동안 병의 원인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호흡곤란 때문에 깨어나는 것을 단순히 무서운 꿈 탓으로 돌리거나 심장 두근거림을 공포스러운 꿈의 결과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육체적 장애가 꿈과 광기의 표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물론 나중에는 이러한 생생한 표상이 되래 신체의 병리적 상태를 강화시키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꿈의 영상은 점차 강화되어 극적인 형태로 변해가며 결국 그 자극이 임계점에 이르면 우리는 깨어난다. 대체로 이러한 각성은 민감한 신경의 흥분이 운동신경계에까지 전해져 근육을 움직이게 될 때 일어난다. 아주 미약한 근육 긴장조차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꿈의 영상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는 달리거나 날거나 쓰러지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실제로는 드물게만 신체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수면은 대체로 움직임이 없지만 가끔 팔다리나 입술의 경련이 신경 자극이 운동신경계로 전달된 흔적을 보여주며 그에 상응하는 꿈의 영상을 만들어낸다. 사냥개가 꿈속에서 발을 떨거나 짖는 모습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과정이 한층 강화되면 바로 몽유 현상이 나타난다. 몽유자는 단순히 꿈을 꾸는데 그치지 않고 그 꿈을 실제 행위로 옮긴다. 또한 낮의 감정과 정서가 깊을 경우 신체적 변화로 이어지는데 이것들이 수면 속으로 가져와져 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꿈의 영상은 종종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다. 기쁜 정서는 활기찬 영상으로, 슬픈 정서는 어두운 영상으로 드러난다.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 정서를 이성적 성찰, 희망, 혹은 종교적 철학적 체념으로 완화할 수 있지만 꿈에서는 그러한 억제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꿈은 신체적 진단뿐 아니라 심리적 진단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결국 꿈의 재료는 외부 자극보다는 내부 감각에서 비롯되며 상상력이 그것을 고유한 방식으로 가공한다. 신체적 감각에 관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히포크라테스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영혼은 꿈속에서 병의 원인을 그림자 형태로 인식한다. 이 점을 더 깊이 살펴보면 몽유 수면에서 나타나는 매우 놀라운 현상을 이해할 열쇠를 얻게 된다. 이 현상은 수백 명의 의사들에 의해 관찰되었음에도 여전히 의심받는데 그것이 단독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보통 수면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형태의 강화로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의 꿈속 영상은 단순히 내적 감각의 위치를 가리킬 뿐 아니라 때로는 고통받는 기관 자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런 꿈에서는 꿈속에서 구성된 기관이
꿈꾸는 이의 의식 속에 나타난다. 여전히 상징화가 작용하지만 이러한 꿈의 영상은 이미 신체 내부를 질병 증상에 따라 공감적으로 파악하는 기반을 드러내며 몽유 현상 문헌에 기록된 놀라운 사례들의 토대가 된다. 근대 연구자들 가운데 신체적 신경 자극과 꿈의 영상 사이의 연관성을 가장 세밀히 탐구한 이는 세르너이다. 그는 꿈이 내부 장기에서 오는 신경 자극으로부터 직접적인 심상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꿈은 깨어있는 의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방식으로 내장의 구조를 생생하고 때로는 상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각기관에서 자극이 오면 망막의 구조가 꿈속에 그려지고 이장과 장에서 비롯된 자극은 장기의 주름과 굴곡으로 가득 찬 이미지를 풍성하게 만들어낸다. 심장과 폐에서 오는 자극 역시 형태적 윤곽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이 관점은 꿈 해석에 중요한 시각을 제공하지만 실제 꿈에는 신체적 자극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개입한다. 즉, 상상력은 단순히 자극을 상징화할 뿐 아니라 연상작용을 통해 전혀 다른 요소들도 끌어들인다. 따라서 꿈의 세부 묘사는 종종 전적으로 상상력의 산물처럼 보인다. 신체적 상태는 단지 꿈의 기본적인 색조와 통일된 성격을 제공할 뿐이다. 폴 켈트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어느 날 술을 과음하고 다음날 아침 온몸이 무겁고 피로한 상태를 경험했다. 그 밤에 그는 고향에 큰 길을 무거운 여행용 외투와 모자, 두꺼운 신을 신고 힘겹게 걷는 꿈을 꾸었다. 길가에 앉아있는 자신, 누군가로부터 더 많은 짐을 떠맡으라는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가 가로막으며 짐을 얹으려 하는 장면까지 이어졌다. 이는 그의 신체적 무거움이 다양한 상징으로 전개된 것이다. 즉, 신체 감각이 꿈의 기본 자극이 되지만 꿈속에서는 곧바로 상징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꿈 해석이 가능하다면 꿈을 통해 삶 자체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생리학이 주로 시체 해부에서 근거를 찾는 것과는 달리 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의 작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꿈속에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더 뚜렷하게 육체적 상태를 의식한다. 낮 동안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신체 감각도 꿈속에서는 세분화되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 인식이 차단된 수면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즉, 외부 자극이 사라질수록 내적 감각이 뚜렷해지고 때로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초월적이라 할 수 있는 의식 내용이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수면이 깊어질수록 이런 의식의 강도도 커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가 깊은 잠에서 꾸는 꿈을 기억하거나 그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말할 수 있다면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런 가능성은 몽유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몽유는 보통 수면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신체 감각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낸다. 몽유자들은 때로는 스스로 혹은 유도의 힘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한다. 따라서 몽유 현상은 꿈이 곧 의사다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